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말에 그 베이징을 다녀왔는데요. 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갔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은 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3박 4일 있었는데 거기서 좀 갑자기 그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예상치 않은 정도 대화였는데 저도 이제 타인하고 그 종교적 대화를 잘 하진 않고, 또 그분도 안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예, 그런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돼가지고 거기에 저도 이제 대응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일 내내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종교적 대화의 핵심 바로 그 신적인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특별한 그 종교적인 지금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에,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 비평이 이 종교적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 특히 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문학적인 것을 이루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시적인 것을 이루는 핵심적인 게 뭐냐, 그걸 생각할 때 이게 인간적인 시야를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신적인 것에 가까이 가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눈이 바로 문학적인 눈, 시적인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을 갖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창조성을 갖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에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을, 오면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이렇게 생각에 잠기다가 마침 이번에 그 한강의 노벨문학상 그 수상과 관련해서 에, 그 위원회가, 노벨위원회가, 한강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안테고네라고 하는 음, 서양의 그리스 고전 비극이죠. 기원전 5세기쯤에 만들어진, 창작된 그, 에,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그 모티프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앞에 유튜브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신적인 게 이제 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신적인 거는 왜 이런 문학적인 거, 시적인 것과 관련이 되는지,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을 한번 좀 공유해 보는 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김에 뭐 안티고네라는 작품 읽어본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 작품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학의 역사 안에서 가장 기원에 있으면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문제의식을 여전히 던져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자기 관점의 어떤 특별한 해석을 내놓아야만 철학자 취급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과장하면 그런 그 작품이에요. 그리고 현대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쳤고, 이미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에 그 작품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그냥 그 작품을 읽으면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 좀 키포인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나아가서 그 작품이 속해 있는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고전, 서양에서 최고의 그 고전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런 세계와 여러분이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그리스 고전 비극과 관련된 그런 출판 계약이 4년 전에 돼 있는데, 저한테는 이 작품들이 너무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평생에 제가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제가 쓰는 저술의 하나의 그 과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아직도 이거를 완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계가 이제 좀 끝나서 내년도에 그걸 이제 집필해가지고 빨리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고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리스 비극 얘기를 잠깐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벌써 뭐 한 학기 뭐 1년 동안도 강의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라도 그리스 비극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서양에서 그 문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보통 호모를 얘기하는데, 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이제 전해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그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서사시가 기원전 8세기에 있었고, 그게 기원전 5세기가 되면 그 사회문화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도시 국가의 어떤 체계가 그 상당히 그 절정에 이르러서 딱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너도 나도 우리의 그 문화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헤리티지 안에 기원에 있는 기원전 5세기의 시대. 그게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시대이기도 하고, 이때 어, 헤로도투스의 뭐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 그다음에 뭐 히포크라테스의 뭐 의학, 그다음에 뭐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그런 그 소피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철학의 시대, 플라톤의 시대, 이런 게 다 등장을 하면서 서양의 문화가 완전히 그냥 꽃을 피워요. 그 시기가 아주 오래 가진 않았는데, 그게 그 절정기가 그때 등장한 게 이제 이 호모의 서사시를 좀 더 그 도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이 도시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국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신들의 관점에서 정의였던 것을 어떻게 이런 인간화된 이 세계 속에서 그것을 접목시킬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그 인간적 관점에서의 윤리의 어떤 정당화라든가 정의의 정당화라든가 선의 정당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철학적인 이제 문제들이 제기되던 시기에 그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푼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비극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게 잘 읽히지가 않아요. 비극이 이렇게 읽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나라도 그렇고 이 동양에서는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연극이잖아요. 이 연극의 대본도 연극이 실제로 이제 상연된 건데, 상연된 연극이라고 하는 게 그 제인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 광대, 광대는 사회적으로 천민들이잖아요. 그 천민들이 했었던 그런 놀이 유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뭐 세도가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공연시키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서양에서는 문학의 시작부터 해서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이 드라마 작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회에서 위상이 높았던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이것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시민들,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 그 제한된 민주주의를 했었던 시대에 그 시민 계급들이, 자유민들이 참여했었던 그런 그 제의이고 또 어떤 그 하나의 행사였기 때문에 위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가 그 서양 문학에서 최고의 작가라고 하면 여러분 누굴 떠올리세요?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 떠올리시죠? 예. 또 뭐 괴테? 뭐 현대에 보면은 브레이트 같은 독일 작가도 있고, 안톤 체홉 같은 그런 러시아 작가도 있어요. 이렇게 최고의 그 작가의 반열에 올라 있는 서양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이 드라마를 쓴 작가라는 거예요. 드라마 위상이 엄청 높은 거죠. 서양에서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문학의 기원에 있고, 문학을 통한 인간 탐구의 가장 최고봉에 있다, 최고 반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이 그리스 비극을 탐구해서 자신의 철학적인 세계를 완성했거든요. 프로이드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오이디푸스가 뭡니까?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대사, 그 부인이 남편 보고 어제 모든 남자들은 자기 엄마하고 동침하는 꿈을 꾼다. 그럼 그런 이상한 대사가 나오니까 이런 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정신분석 발견도 한 거고, 헤겔이 안티고네 같은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법 철학을 완성하기도 하고, 정신분석학 중에서 자크 라깡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분석의 최종 윤리를 보여주는 그 전범이 안티고네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현대 페미니즘 철학자들, 주디스 버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안티고네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에 대한 책도 썼고. 하여튼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문학의 대상을 넘어서서 철학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법의 윤리를 탐구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예술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읽는 그런 계기, 확장의 계기를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리스 비극이 근데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 탐구하려고 하는 주제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죄예요, 죄. 근데 이 비극이 탐구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현대인들 어떻게 보니 지금 좀 바깥 세상에 이렇게 움직이는 굉장히 그 미디어적인 거라든가 유희라든가 이런 데에, 그리고 또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물질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으로는, 그런 정도의 관심의 정도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문제의식을, 탐구의식을 이미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이 죄라고 하는 거는 하마르티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잘못 날아가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이라는 뜻을 이제 그리스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함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런 말, 이 잘못 날아간 화살이라는 이걸 가지고 죄라는 어떤 일반 명사를 이걸 썼느냐. 화살을 쏜 사람이 잘못 화살을 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뛰어난 양궁 선수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매번 관역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잘못해서 그분들이 실수로 해가지고 힘 조절을 잘못하고 방향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그 화살이 관중에게 날아가가지고 관중의 가슴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날아간 화살을 쏜 한국의 양궁 선수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이 그리스 비극의 일단 첫 번째 하나의 문제의식이에요. 물론 현대의 법정에서는 그게 처벌의 대상이긴 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 날아갔지만,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벌을 준다라고 하는 거, 처벌을 한다는 것하고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그 양궁 선수에게 너 정말 죄를 지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 비극에서는 그렇게 설령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이루어진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의 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탐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화살이 잘못 날아간 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니까 굉장히 우발적으로 갑자기 예측하지 않고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은 그게 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뒤에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거기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너도 모르지만 너도 모르는 너의 어떤 무의식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은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어떤 필연적인 결과에 의해서 일어난 우연이다. 그러니까 그 우연 뒤에 있는 필연이 있다. 그 필연을 우리가 발견하고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 하마르티아에 대한 생각이에요. 정말 뭐 굉장히 좀 엄숙하죠. 그리고 그리스 미국에서 다루는 이 얘기들은 그래가지고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예전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등단을 해서 지금 아주 최고의 문장가로 이게 각광을 받고 있는 서울대 영문과의 신영철 평론가가 어디 뭐 강의였던가요? 어디에서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문학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을 다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때 예시가 뭐냐면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러면 사고라는 거예요. 사고는 어떻게 하냐면 처리하면 된다.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를 봤는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럼 황당하잖아요. 그거는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이 개를 물었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사고와 사건을 처리와 해석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석해야 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드라마고 문학이죠. 근데 이 해석해야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원래 이 비극이라는 말이 이 그리스 비극에서는 트라고이디아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게 원래 슬프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트레지디, 트라고이디아라는 게 이게 뭐 염소의 울음소리 이 노래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의 그 어떤 그 제전, 신들의 그 제사를 할 때 거기에서 희생양으로 염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치고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게 염소의 노래 뭐 이렇게 이제 붙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도 뭐 설왕설래는 있지만 대체로 그 말 자체가 뭐 슬픈 얘기, 끔찍한 얘기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 자체는 무척 끔찍하죠. 근데 끔찍함의 수준이 그냥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끔찍함이 아니고, 뭐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버지가 딸을 죽이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딸을 죽인 거예요. 딸을 막 제사에 그 희생제의로 바쳐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비정한 남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서 전쟁이 끝나서 돌아온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온 남편을 10년 동안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날 목욕통에서 목욕을 시키는 척하면서 막 도끼를 쳐서 죽인다든가. 거기 얘기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편을 죽인 그 부인을 아들이 보고서 자기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또 어머니의 젖가슴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굉장히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얘기가 바로 그리스 비극의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선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끔찍한 얘기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 이유를 탐구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에서 죄의 탐구고, 이 죄의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깊은 윤리,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까지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윤리에 대해서 묻고, 법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그리스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그리스 비극 작품을 얘기할 때 제일 위대한 작가를 얘기할 때 세 명의 작가를 얘기하거든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보통 이 세 사람을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연배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떤 이렇게 보통 구분을 많이 해요. 이 그리스 비극의 시대라고 하는 게 그리스의 그 문화가 전성기를 이루는, 특히 아테네 중심의 도시국가 시민 문화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그 그리스가 늘 처해 있던 상황이, 대외적 상황이 페르시아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전성기가 이렇게 겹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확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를 침공하는 이런 전쟁이 있었죠. 이제 그 페르시아가 침공했었던 그런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제2차 전쟁 때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가 승리한 그 유명한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거죠. 이 전쟁을 뭐 서양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전쟁으로 보면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서양의 승리다, 이렇게 뭐 자뻑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살라미스 해전에 그 장군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아이스킬로스고, 그 해전에서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다음에 전쟁의 개선 행진을 하면서 거기서 나팔수, 기수, 소년 기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소포클레스고, 그 시기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던 그 시점에 전후로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에우리피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비슷한 시대지만 조금씩 다르죠. 아이스킬로스는 그리스 비극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보고, 소포클레스는 그리스 비극의 전성기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에우리피데스는 그리스 문화가 이제 쇠퇴하던 시기에, 그리스 이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사이 서로 내전이 일어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력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에 국가적인 어떤 쇠퇴, 이 민족의 어떤 쇠퇴를 반영하는, 그래서 훨씬 시니컬한 관점으로 옛날의 드라마지만 현대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관점으로 세련된 드라마 대사를 이제 쓴 사람이 에우리피데스인데, 이 세 사람을 이제 대표적인 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안티고네하고 보통 그 오이디푸스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절정기 작품을, 이 두 작품은 뭐 엄청난 그 후대의 철학자들이 계속 해석을 해왔고, 현대에도 이것을 계속 해석해왔고 할 얘기가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스웨덴 할리먼에서 한강 작가를 이야기하면서 소년이 온다가 안티고네의 모티브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서양 문학 전체의 이 문학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서양 문명적인 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한강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작품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보편성, 이 작품이 클래식의 반열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 문제의식과 고전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강의 작품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또 설왕설래가 막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노벨위원회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관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 작품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는 좀 못한 거죠. 그러나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또 뭐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그 안티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에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아무리 짧게 얘기하더라도 한 번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정도에 나눠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